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4월 2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헌재 앞은 폭풍전야 상황입니다.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150m까지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헌재 앞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요. 지하철 안국역도 2개 출구를 제외하고 폐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학교는 휴업하고 궁궐과 박물관은 문을 닫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국역이 있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위에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광화문이고요. 저쪽으로 가는 길이 창경궁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주변으로 해서 반경 150m를 사람들의 출입도 제한을 하고요. 지하철도 폐쇄하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현장 대응 인력이 2,4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오늘 헌재 앞 상황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4월 4일로 예고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전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제한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 2, 3, 4번 출구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5번, 6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현재 헌재 앞의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진공구역, 진공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조으론 변호사님, 이 지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단 사람과 인원의 통제를 막겠다는 의미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이 일대에서 소란이 일어날까 봐 그렇죠.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안국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1번부터 4번 출구가 모두 다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5번 출구와 6번 출구만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탄핵 심판이 선고되는 당일에는 여기서는 이제 아예 무정차 지하철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첫 차부터 지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 폐쇄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에서는 최대한 안국역에 사람의 접근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경민 변호사, 그러면 이 근처에 사는 분도 계실 테고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나다니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고 당일에 학교가 이제 그 주변에 11개가 있는데 그 11개는 지금 휴교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입장을 당일에요. 밝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그 이제 안국역 주변으로 해서 또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최대한 이 선고일이 공지가 되고 나서 그 이전부터 일단은 뭐 그때 재택근무를 조금 유도를 하는 쪽으로 좀 예. 신청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뭐 그 본사 말고 다른 쪽에 사옥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또 출근을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혹시나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좀 인력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상상을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재택근무를 유도를 하고 당일에는 적어도 혼잡을 좀 피할 수 있게 그런 예.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영상에 사진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 모습이 헌재 근처의 모습입니다. 경찰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 안국역이 광화문과 인접해 있는 서울 도심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고궁이나 궁궐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서서히 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당국에서.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전날부터 해가지고 영사 업무 자체를 취소했어요. 미국 대사관과 안국역이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보는 방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3일과 4일에 이 영사 업무, 정기적인 영사 업무를 중단을 한다라고 이제 지금 지침을 내렸는데 예. 그 미 대사관에서 이제 어쨌든 자국민에게 내린 조치를 보면 일단 뭐 대부분의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는 평화롭기는 하다. 평화롭기는 한데 근데 지금의 이 탄핵 심판의 이 선고와 관련해서는 그날 대규모 집회가 어쨌든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뭔가 이제 집회 자체가 어떻게 번질 수 있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지금 먼저 이제 자국민들한테 이제 좀 표시를 하면서 예. 이런 이 사태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라는 취지로 자국민에게 그런 이제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날과 그 전날에 또 영사 업무도 좀 중단을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예.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말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지근거리에서, 찬반 집회가요. 지근거리에서 있었어도 아무런 충돌이 없었습니다. 이 현상이 선고 당일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경민 변호사,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서부지법에서도 윤 대통령 그 구속이 되고 났을 때 그런 폭동 사태가 일어날지 그런 부분들을 예상은 못했다시피 외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국민 안전을 더욱더 이제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날 당일에도 일단 뭐 헌재 주변을 지금 뭐 진공 상태로 막고 그날 뭐 주유소 인근에서도 영업을 못하도록 하게 막는다는 그런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더욱더 이제 조금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안전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외국에서도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미리 그런 조치를 내린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봤지만 한덕수 대행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은원 변호사님,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긴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당시에 4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집회들이 서로 간에 어떤 무력적인 충돌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각 그 탄핵을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좀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그 당일에 과연 더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을 더욱더 강구해야 하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냉정한 인식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 이유가 있어서 당국에서는 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집회를 우리가 이제 자유를 보장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원래 헌재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약간 이제 편법적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이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가능했었는데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아니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날 이제 그 1인 시위랑 기자회견도 이제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이 뭐 폭행이나 손괴 아니면 이제 공공 안전의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뭐 1인 시위라든지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이 시위를 하는 것을 이제 막겠다라는 그런 조치이고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 그때 이 사건이 이 선고가 되고 나서 이제 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뭐 60명 이상의 그런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서부지법에서 그런 폭동 사태도 있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어쨌든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 예. 뭐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취지가 결국에는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큰 그런 목적이 있는 만큼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좀 맞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변호사님, 만약에 선동 소요가 일어난다고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제 형법상 소유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이라든지 협박, 손괴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 다중이 좀 공모를 했다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가 예. 그 평온이 침해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좀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요건들이 이제 충족될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소유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예. 그런데 소유죄로 이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라든지 뭐 협박죄라든지 폭행죄라든지 충분히 다른 법률로 또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소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어떤 불상사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서부지법 사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당연히 처벌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중이서 아니면은 다수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뭐 깨 부수거나 이제 예. 난동을 부려서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지만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요. 일반인 방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생중계도 하고요. 20석이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약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경쟁률이 3,200대 1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이고 저도 오면서 사이트 접속을 해보니까 아직도 10,0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예. 계속해서 이제 그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 이제 뭐 21대 1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00대 1이었는데 뭐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그 경쟁률이 높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추세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헌재에서는 이 사안의 좀 중대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지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 방청도 허용을 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날의 선고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를 좀 방증하는 결과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치로 반영이 된 것 같고 뭐 조심스럽지만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까지 먼 상태라서 뭐 경쟁률은 더욱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이 그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인데 어제 상황이에요. 이때 한 85,000여 명. 되게 이렇게 되고요. 9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방청 신청한 첫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저희가 봤는데 이때도 대기 순서가 15,000명이었습니다. 앞에 15,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00대 1은 훌쩍 뛰어넘을 것 같고 최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명웅 콘서트 티켓팅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첨으로 할 텐데 추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추천 기준을 저도 이제 좀 확인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제 됐는지를 알 수는 없고 예. 사실 이제 그게 당첨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이제 문자로 통지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쟁률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제 뭐 휴가까지 쓰고 가서라도 이제 방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면 예. 그만큼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윤석열 의원들 여당 의원 20명도 방청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헌재 밖과 이 예약 사이트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지금 헌재 안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판결이 끝났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이 판결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꼭 판결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연결시 지을 수는 없는데요. 예.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선고기일 지정하기 전에 평의뿐만 아니라 판결 자체를 종료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요. 판결이 예, 예. 일찌감치 이뤄졌다면 그게 예. 의미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런 전례에 따라서 선고기일 당일날 1시간 정도 앞당겨 가지고 판결을 하고 예. 그리고 선고를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예측과 달리 선고기일 지정 전에 이미 판결까지 끝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선고기일 지정하고 나서 선고기일까지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야 모두 다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한덕수 총리 사건이나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사건에서처럼 어떤 그 한 사람 한 사람 재판관들의 어떤 스타일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그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압박을 가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일부 어떤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에 그치지 않고 정당 차원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아예 판결까지도 마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양당에서 어떠한 압박을 가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라고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마라. 이런 사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 재판관들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선고가 이틀 남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출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평의 같은 거, 결정문 작성을 위해서 평의 같은 걸 계속 이어가나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평의를 수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결론까지는 다 내려졌지만은 그 어떤 결정문을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그 결정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검토하면서 어떤 쟁점을 더 뚜렷하게 또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또 작성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문구들을 고치게 되면 다른 재판관들 명의로 같이 공동 명의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관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니까 아마 각자 고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평의를 통해서 상의해서 그 부분 합의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선고 당일의 절차도 좀 궁금한데 11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 재판관들은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것은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가지고 저도 잘 알지는 못하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재판관들이 그 출근하셔가지고 각자 그 재판관실로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은 선고일은 11시에 선고인데 출근 시간은 그 전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재판관들이 다 같이 한번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을 가질지 아니면 각자 재판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고 시간이 임박해서 그 선고하는 대심 판정으로 들어갈지 그것들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밖에 외부에서는 좀 알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이제 8명의 재판관은 어느 정도 결론을 지은 것 같고요. 결정문 작성이라든가 그 작업을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명의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변론 과정에서 이 재판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몇 번이나 질문을 했는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김영두 재판관이 12번 질의를 했고 정영식 재판관이 7번 질의를 했고 나머지 재판관, 이 밑에 있는 재판관들은 한 번도 질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 이경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재판관, 이 중에서 어떤 재판관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이제 질문 횟수로 따지게 되면 뭐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둘 다 뭐 다수의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핵심을 좀 파고드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들이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도 그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예. 조금 더 이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아마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좀 담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들이 좀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 변호사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도 변호사님이랑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사실상 주심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집중적으로 질문한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말씀을 하지 않은, 질문을 하지 않은 재판관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임명돼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색이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있어서 이제 좀 질문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 선고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쟁점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4가지를 보여드렸고 또 이제 언론에서는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여기서 하나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뭐 심각하다 하고 하면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5가지 소추가 이제 위헌적인지 뭐 위법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거고 당연히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할 테지만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이 헌재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이제 채택을 했던 증인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이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권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헌재가 이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뭐 곽정권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 나왔고 거기서 뭐 국회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인원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현 경비단장을 불러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을 보면 혹시나 곽정권 전 사령관의 진술이 뭐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해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경비단장의 진술을 이렇게 부합해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 헌재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그 인용과 각하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추측성으로 좀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현실적으로 5대 3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8대 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대 3일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된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가처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 재판관이 만약에 추가될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5대 3일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판결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대 3의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5대 3에서 한 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 명의 재판관이 추가됐을 때 결과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재판관이 공석이라서 그 재판관이 임명이 됐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5대 3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용 의견이 지금 5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이 추가가 되면 이제 6인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파면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한 명의 임명 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 그런 5대 3의 숫자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헌재 예전에 이제 판례에 비춰봤을 때는 그 결과가 이제 좌지우지 될 정도라면 이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서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시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5대 3이었다면 이렇게 이제 선고기를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결과는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만장일치로 간다든지 적어도 이제 한 명의 이렇게 임명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추측을 해보고 그래서 저런 의견을 밝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평의 과정, 판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다 이제 조금 뭐 가정적으로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그런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정도로 추측을 해보게 된다면은 적어도 5대 3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조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이것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뭐 헌재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임명을 기다렸다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뭐 헌재에서도 8인의 체제에서 충분히 심리를 했고 그것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뭐 충분히 그렇게 이제 논의가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인원에 좌우된다기보다는 임명에 좌우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판결을 내는데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판결을 과정을 거쳤든 아니면 뭐 거칠 그 예정을 하든 이제 어쨌든 그 결론이 나올 정도가 돼서 선고기를 지정을 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근거가 좀 뭐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결정이 그렇게 된다면 그 결론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과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사례에 있어서도 그 위헌 결정이나 어떤 그런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이게 결과가 바뀔 경우에는 임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아마도 현재로서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한 명의 임명에 대해서 그 한 명의 임명을 하고 안 함에 있어서 결정이 뒤바뀌는 정도는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한 논리적인 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추측입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고요.